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편 이번 시간에 드디어 근대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 후기 문화사까지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많게는 30문제까지 맞출 수 있고, 그 이후에 근대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시기를 개항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근대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이 근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인물이 나올 건데, 그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흥선대원군 할 때 군자로 끝나니까 쫓겨난 왕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쫓겨난 왕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왕의 아버지.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집권했는지 보기 전에 당시 조선의 국내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상황. 자, 갑니다. 국내 상황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 세도정치라고 해서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안동 김씨 기억납니까?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때는 안동 김씨, 풍량조 씨,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동 김씨가 나라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는 누가 있었다? 안동 김씨가 실세 중에 실세였고,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3가지 세금 제도가 문란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삼정의 문란,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삼정, 3가지 세금 제도는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전정,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 내는 거, 군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명칭은 환정이 맞지만 교과 과정에서는 환곡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곡. 그래서 환곡이라고 해서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갚도록 하는 제도, 이렇게 3가지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동학하고 서학이 유행했어요. 일단 서학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로 우리나라의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종교가 되었고, 동학 같은 경우에는 서학을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동학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학과 서학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였다?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됐죠?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즉위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세도정치기의 마지막 왕 철종이 있는데, 이 철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나이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철종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헌종이 죽었어요. 헌종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소수 가문들이 허수아비 왕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강화도에서 몰락한 왕족으로 살고 있었던 철종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철종은 원래 강화도령이라 불리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농사 짓고 나무를 하고 있는데 관군들이 이제 대규모로 몰려왔대요. 그래서 철종은 나를 죽이러 온 겁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런닝맨 한번 찍어요. 그래서 관군이 잡으러 오면은 철종이 막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다가 관군이 가까이 오니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래요. 그때 관군이 반전으로 뭐라고 했냐, 전하시다 라고 하면서 모셔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종은 지금까지 정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으니 안동 김씨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종마저 후사, 남자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 안동 김씨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수아비 왕이 죽었다, 이거예요. 안동 김씨가. 그래서 안동 김씨가 다음번에 허수아비 왕은 누굴 세우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요. 빨갛습니다. 그리고 눈도 해롱해롱합니다. 해롱해롱해요. 이 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닉네임, 별명이 뭐였냐면은 실제로 당시에 안동 김씨의 개라고 불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안동 김씨가 술 먹고 있다가 고기 던져주면은 월월 짖으면서 가가지고 고기를 주워 먹었대요. 손도 안 대고.
그 다음에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고 하면은 다리 사이로 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세도정치기에 왕족 중에 조금만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보 행세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아 너 일로 와봐. 불렀어요. 월월 갑니다. 가니까 야 흥선대원군 너한테 아들 있지. 근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나이가 어리다면서 맞습니다. 월월 12살이에요. 월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왕실의 제일 큰 어른한테 너 둘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밀게. 그러면 너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처럼 우리의 개가 되어서 우리 말 잘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오케이를 하고 안동 김씨가 이 12살짜리 이 명복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밀었고 실제로 왕이 돼요. 그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고종이에요. 그러면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법도에 따르면은 나이가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는 살아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신 정치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아버지가 누구다? 바로 흥선대원군이었고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자마자 술이 깨요. 먹었던 술이 다 깨고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뭐다? 안으로는 안동김 씨의 세력을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안동김 씨에 의해서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힘들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의 안으로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내 정책이라고 부를게요. 대내 정책의 모토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왕권 강화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세도 정치기에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뭐였다? 비변사였죠. 중명선 삼을림하고 세도 정치기에는 소수 가문이 비변사를 독점했다. 그래서 이 비변사에서 뭐다? 안동김 씨가 꽉 차가지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니까 이거 비변사 혁파 없애버립니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래놓고 난 뒤에 다시 나눕니다. 권력을. 정치는 어디에서 담당해라? 의정부에서 담당해라 라고 하면서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켰고 군사 같은 경우에는 삼군부에서 담당해라 라고 하면서 비변사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사색 등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안동김씨 세력이 너무나 강하죠. 이렇게 중앙에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날 안동김씨를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으며 남대문을 3층 높이로 높이려고 하는데 공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리에 있는 인재를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척, 기반으로 삼고 그들을 갖다가 3층 높이로 높여가지고 안동김씨를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색 등용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굿. 그리고 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중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까지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 잡을 것이고요. 이 대전 회통을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분해야 되느냐? 대전 통편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대전 통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업적으로 우리가 배웠냐면은 정조의 업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헷갈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 할 때 히읗자죠. 대전 회통에서 히읗자로 따라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경복궁 중건이 있을 겁니다. 됐죠? 경복궁 중건을 왜 했냐? 중건이라는 것은 리모델링 했다는 건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었죠. 백성을 버리고 런한 왕이 누구죠? 선조죠. 선조가 백성 버리고 런하니까 당시 백성들이 화가 나서 경복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업무를 보던 경복궁이 이제 불타버리고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그 옆에 있는 창덕궁이라는 곳에서 왕이 업무를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생각했을 때
왕실의 건의가 바로 서려면은 메인궁궐, 경복궁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복궁 중건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돈 필요합니다. 됐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인력 필요하죠. 일할 사람. 세 번째, 당시 건물 나무로 지었으니까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충당했냐라고 했을 때 돈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을 받습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서 기부금을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원납전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원납전을 말이 원에서 납부하는 것이 거의 반강제로 거두었거든요.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원납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불릴 만큼 거의 반강제로 빼앗아갔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돈 찍어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해요. 이 당백전이 뭐냐? 상평통보 한 개당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가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가치의 100배. 그래서 이 당백전 발행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백성들을 갖다가 강제로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경복궁 타령이라고 있어요. 이제 가서 언제 오나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일에 시달렸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궁궐 지으려면은 좋은 나무가 필요하죠. 당시 좋은 나무 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조선시대는 조상에 대한 제사하고 묘자리 이런 것들을 진짜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전부 다 양반 묘지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좋은 나무 있는 거 다 잘라옵니다. 그래서 양반의 묘지림 이거 전부 다 벌목해버립니다. 되죠? 선생님, 그 나무가 뭐 그렇게 비쌉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쇼킹했던 거 한 개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 고등학생도 수업하니까 수능 강의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특정 기숙학원에 간 적이 있어요. 기숙학원에 가니까 이야, 이 기숙학원이 아니고 거의 무릉도원 수준이거든요. 그 기숙학원 한중간에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못이 있고 연못 중간에 가면은 섬처럼 이렇게 땅이 좀 있어요. 땅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되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꾸부장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나무는 왜 저 중간에 있나 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얼마냐고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일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저 나무 좀 꾸불꾸불하고 하니까 비싸요? 라고 하니까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비싸면 한 500만 원 이랬거든요. 이 나무 20억이랍니다. 20억. 알겠죠? 그러면 그 20억을 왜 거기 놔뒀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탈세를 하는가 뭐 그런 뭐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어쨌든 나무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가로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큰 거 있죠. 그거 못해도 몇백만 원씩 시작이에요. 알겠죠? 몇백부터. 어쨌든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에는 백성하고 양반의 모두의 원성을 사게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또 민생안정책 한번 볼까요? 민생안정책. 민생안정.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뭘 바로 잡아야 되느냐? 삼정의 문란 바로 잡아야 되죠. 삼정의 개혁.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삼정의 개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땅에 대한 세금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 양전사업이라고 해서 땅의 양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동 김씨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해요. 그래놓고 난 뒤에 세금을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양을 다 다시 조사해가지고 은밀하게 숨겨진 땅, 은결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은결 색출. 그래서 이 은결을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다 부과시켜버려요. 이것이 이제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양반들은 당시에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한테도 이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왜? 일반 백성들만 이 군포를 부담하려고 하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반의 숫자가 70%까지 늘었는데 그러면 양반 다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국방비를 모두 충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포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호포제라는 것을 실시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곡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당시 탐관 오리들이 관청의 곡식을 빌려줘 놓고 이자를 갖다가 10배, 막 100배까지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쁜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다? 개인 창고에서 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수로 임명해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곡식 빌리려면은 그 착한 사수를 찾아가서 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창고에서 빌리니까 민생 안정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민생 안정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서원철폐가 있을 겁니다. 서원철폐. 이 서원철폐는 당시 그 영조 때 1000여 개 있던 것을 600여 개로 줄였는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47개만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싹 다 없애버려요. 500개 넘게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방에 있었던 양반들이 반발한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성리학, 유교 질서를 보급하기 위한 최고의 기관인데 왜 그것을 없애냐라고 하면서 상소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경복궁 앞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때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던 흥선대원군이 문을 직접 열고 나와가지고 그 양반들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나는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서원철폐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서원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서원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도 지내는데 그 제사 비용의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자꾸 약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은 만동묘 이런 것도 없애버립니다. 스님, 만동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만동묘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준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곳이에요. 그때 명나라 황제가 신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낸다고 해서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 안 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다른 것은 되게 잘했지만 그래도 경복궁 중건과 그 다음에 서원철폐 때문에 양반과 백성의 미움을 삽니다. 봐요. 서원철폐 양반이 싫어하죠. 경복궁 중건 양반하고 백성 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을 참고로 좀 이따 보겠지만 최익현이라는 신하에 탄핵 상소를 맡고 10년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건불 10년이라고 해서 아무리 높은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1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은 제 대내 정책은 봤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한번 가볼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당시 대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대외 상황. 대외 상황입니다. 국외 상황으로 갈게요. 국외 상황 가봅니다. 18세기 이후였습니다. 그 유럽 지역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참고로 그 이후에는 그 힘 있는 국가가 힘 없는 국가를 식민지로 만드는 제국주의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한 찰나 속에서 우리 한반도 근처에도 이 양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의 배라고 해서 철로 만든 배가 우리나라 해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불러볼게요. 자,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주변 국가 중에 저 북쪽에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제국주의 반열에 올라서 주변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조선도 러시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볼게요. 자, 여기 북쪽에서 누가 자꾸 압박해온다? 러시아. 러시아가 자꾸 우리 조선을 이제 이렇게 압박을 넣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은 저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에게 접근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느냐? 자, 이 사람은 바로 프랑스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에 당시 프랑스 선교사 12명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12명. 그래서 이 천주교 서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포교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흥선대원군이시죠. 당신을 보니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 러시아 때문이죠. 그 러시아, 우리 프랑스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프랑스가 그것을 어떻게 막아준다는 거야? 흥선대원군이시죠. 지금 여기 중국 땅에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 우리 프랑스 극동 함대가 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한테 말해가지고 러시아 남아 막아줄게요. 진짜? 잠깐,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너희가 프랑스가 러시아 공짜로 막아주는 거 아니잖아.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라고 하니 이 프랑스 선교사가 말합니다. 흥선대원군이시여, 저 프랑스 선교사예요. 조선이란 나라에서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깜짝 놀라겠죠. 잠깐, 우리 조선에서 천주교는 평등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탄압의 대상인데 어찌 자유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 러시아 안 맞고 싶어요? 러시아 맞고 싶으면은 우리에게 포교의 자유를 주세요 라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흥선대원군, 오케이, 알겠다, 네, 너 제안을 받아들이마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상소문이 막 올라와요. 지방에서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아침에 정치할 때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천주교 탄압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하면서 참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흥선대원군 또 천주교쟁이 아니냐 하면서 막 디스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흥선대원군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러시아를 갖다가 프랑스가 막아주느냐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액션도 없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예정대로 계속해서 있잖아요, 조선을 압박하고 있는데 천주교 포교는 하지만 프랑스가 막질 않더래요. 이때 흥선대원군은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저놈들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되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우리 흥선대원군, 명내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요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싹 다 잡아들이고, 지금 지방에서 상소문 올라왔지, 천주교 신자라고 상소문에 적힌 자들 싹 다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봤더니만 8,000명이래요. 8,000명을 오늘날 홍대 근처에 마포구에 가서 목을 다 잘라가지고 그 탄압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병인년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 병인 박해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됐죠? 참고로 병인년은 1866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12명 중에 9명은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고요. 남은 3명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요 청나라에 있었던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을 찾아가요. 사령관이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우리 프랑스인 9명이 죽었습니다. 복수해주세요 하니까 프랑스 사령관이 말합니다. 라죠, 알겠다 하면서 출발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이상한 모양의 배가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평양으로 들어왔던 배의 이름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였어요. 이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 배로서 포인트 하나 잡습니다. 이들이 온 것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 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 조선에게 수교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교류하자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랑스라는 서양 세력한테 한번 속았죠. 미국도 서양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세력과 수교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니까 미국 배에 타고 있었던 이들이 내려가지고 민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 평안도 지역의 관찰사로 있었던 박규수. 이 박규수는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요. 임술농민봉기 때 안핵서로 파견되었던 그 박규수가 맞아요. 이번에는 평안도 관찰사, 평안감사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강군을 이끌고 가서 포크로서 미국인들 다 제거해버리고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서양 세력한테 한 번 더 당했고, 그러다가 아까 전에 출발했던 프랑스 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벌어지느냐,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양요라는 것이 벌어져요.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들이 쳐들어온 것은 어디다? 강화도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 잡아야 됩니다. 프랑스군이 왔을 때 누가 맞서 싸웠는지를 시험에서 기억해야 되는데, 자,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이 맞서 싸우고요. 문수산성, 한성군. 그 다음에 정족산성이라는 곳에서는 누가 맞서 싸우느냐? 양헌수라는 사람이 맞서 싸워서 잘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가 손버릇이 안 좋은가 봐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우리나라 왕실의 보물을 하나 빼앗아 가거든요. 그것은 바로 강화도에 있었던 건물,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의궤를 가져간 거예요. 이 의궤가 뭐냐? 도서예요. 왕실의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행사. 왕실에 뭔가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그림하고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거를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약탈해 갑니다. 약탈. 그런데 이것이 누구한테 발견됐냐면은, 이거 하나 써볼게요. 이거 포인트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의궤, 외교장과 도서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프랑스 정부한테 요구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장기 대여 형식으로 반환받습니다. 됐죠? 요것이 이제 뭐다? 병인양요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굿.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미국, 서양 세력 아닙니까? 이제 서양 세력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때가 언제냐? 1868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있는데,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배꼽, 차. 욕심 많은 독일 상인이에요. 이 오페르트가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신비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하고 조상의 무덤을 끔찍하게 생각하더래요. 이때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 누구?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아버지 무덤이 오늘날 충남 예산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 지명 덕산 지역에. 그래서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남영군인데, 이 남영군의 묘를 갖다가 뭐다? 도굴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 하나에는 우리 독일과의 수교를, 다른 뼈에는 금, 은, 비단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 생각에서 싹 멈춰야 되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인 친구, 영국인 친구 해가지고 국제 도굴단 싹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러 가요. 이 사건이 뭐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해요. 됐죠? 근데 이 오페르트가 관가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은 실제로 흥선대원군은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 무덤을 도굴할까 싶어가지고 무덤을 파요.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관 집어넣죠. 관 집어넣고 여기다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철 알죠? 철, 쇳물을 첫 번째 부어놔요. 그 위에다가는 뭘 부어놨냐?
석회를 부어놨어요. 석회. 그리고 무덤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파지냐고요? 안 파지죠. 밤새 팔려고 했으나 잘 안 파지니까 뭐다? 아침 해가 밝게 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어 가지고 오페르트 일당은 런하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을 갖다가 뭐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다른 말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페르트가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치기라도 할 건데 이 실패 이후에 흥선대원군한테 보낸 편지가 오늘날 남아있거든요. 뭐라고 써있느냐? 야, 흥선대원군, 내가 이 석회 못 뚫을 것 같아? 내가 이 철 못 뚫을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독일과 수교하고 금은 모아 비단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 바로 모아버리냐? PTSD 해버립니다. 알겠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와가지고 야, 다음번에 서양 세력 걸리면 막 죽여버려 하면서 이제 막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납니다. 1871년이 돼요. 이때가 간지가 신미년이에요. 신미년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라고 했을 때 서양 세력이 또 쳐들어옵니다. 신미년에 서양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것이고 어디로 쳐들어왔다? 강화도로 또 쳐들어왔습니다.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신미년에 쳐들어왔고 이때는 누가 맞서 싸우냐면은 광성보라는 곳에서 어제연이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거의 참패를 해요. 하지만 미국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당시에 싸우는 전투 당시의 모습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알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땅에 손을 짚더니만 흙을 잡아서 흙을 던져버리더래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학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항이 이렇게 세? 우리 지금 강화도에서 이 정도 저항 나오고 있으면은 우리가 수도 서울까지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나올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당시 뭐다? 장군 숫자가 적혀있는 이 수자기를 약탈해 가요.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수자기는 대장깃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대장깃발을 갖다가 약탈해 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훗날 2000년대에 와가지고 돌려봤습니다. 2007년에. 됐죠? 오케이? 굿. 자, 신미양요까지 겪었으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신미양요 직후에 서양 세력을 우리는 절대 수교할 수 없다. 서양 세력과. 그래서 전국 각지에 척합이라는 것을 세우거든요. 이 척합의의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이런 게 들어있대요. 뭐냐? 양이 침범해 비전즉하 주하매국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서양 세력이 침범할 때 전쟁을 주장하지 않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새겨가지고 전국에다가 건립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것은 뭐냐? 병인양요 강화도로 왔고 신미양요 강화도로 왔습니다. 각각의 배경은 병인 박해하고 제너럴 셔먼 사건이에요. 두 번째, 제너럴 셔먼 사건 평양이고요. 마지막으로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보통 이 제너럴 셔먼 사건부터 척합이 건립까지 순서를 물어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오페르트를 기준 잡아볼게요. 오페르트가 남의 무덤 파고 정신이 조금 이상합니다.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뭐냐? 그 병원의 이름은 제너럴 병원이에요. 제너럴 병원에 가면은 누가? 오페르트가 있는데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라고 해서 순서 하나 잡으면은 이제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거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 넘어가기 전에 포인트 한 번 더 체크하고 갈게요. 자, 교안을 보시면은 69쪽입니다. 69쪽. 다 했네요. 다 했고요. 네. 빠뜨린 것이 없네요. 네, 없고. 됐습니다.
한 장 넘겨서 70쪽에 가면은 오케이. 그 병인양요 부분에 갑니다. 병인양요 부분에 그 외교장갑 의계 밑에 보면은 박병선 박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됐죠? 이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직지심체 요절도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 됐죠? 네, 다 봤고요. 그러면 자료 보고 그 다음에 72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러 출발! 자, 관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인데요. 첫 번째 보면은 69쪽에 가면은 흥선대원군의 사색 등용이 있을 겁니다. 사색 등용이란 단어는 선택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련 자료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대요. 기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인재를 끌어와겠다라는 것이고, 태산을 깎는데요. 안동김씨 세력을 낮추겠다는 것이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대요. 새로운 인재들을 3층으로 높여가지고 안동김씨를 견제하겠다라는 거니까 관련된 자료 흥선대원군 물을 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당백전 발행입니다. 경복궁 중수라는 단어도 나오고 당백전 나오면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만동묘하고 서원을 철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원을 철폐했고 남은 것은 48개소라고 나오는데 추후에 47개까지 최종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47개까지. 만동묘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주잖아요. 우리 그때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가 신종인데 신종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만동묘, 이것을 갖다가 철폐합니다. 참고로 만동묘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요, 조선시대 숙종 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인물 흥선대원군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박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죽었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병인박해고,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병인양요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비양요입니다. 포인트 광성진, 같은 말로 광성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어제연까지 있으니까 신미양요네.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척합이 건립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알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자, 71쪽입니다. 밑줄근 중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경복궁 중건이라고 나왔으니까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비변사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설치가 아니고 폐지된 것이죠. 비변사라는 것은 삼포회란,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라고 해서 중명선 삼을림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이고, 사창제 환국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맞다라는 것이고요. 원납전, 경복궁 중건할 때 필요한 돈이죠. 원에서 납부한다 라고 해서 기부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불릴 만큼 이제 악명 높았던 돈이었고, 악명 높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이 아니고 대전 회통이죠. 대전 통편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정조 때 만들어진 법전이었습니다. 대전 회통이 돼야 맞는 거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 나다. 3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밑줄근 기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 뭐예요? 병인 박해라는 거예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이 사건은 뭐겠습니까? 아, 병인 양요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봐야 되겠는데, 병인 양요 때는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는데, 보자고요.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거 운요호 사건이네.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은 강화도 죄악 체결이다 라는 거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했다. 정답이고, 정답 2번이고요. 3번 선택지도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된 것은 하나가 이모군란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다면은 뭐다? 갑신정변도 있어요. 다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요거 우리가 쫓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 그거잖아요. 임술농민봉기였죠. 임술농민봉기였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언제?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은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굿. 자, 그러면 방금 구석구석 배운 내용 중에 여기가 포인트 한번 볼게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이었습니다. 비변사 혁파, 경복궁 중건, 대전 회통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서원철폐, 만동류 폐시, 삼적의 문란을 바로잡는데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호포제라는 것이 있었고 환곡의 문란을 바로잡는 것은 사창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나옵니다. 자, 병인 박해를 시작으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평양으로 왔고 병인 양요 강화도, 신미양요 강화도로 왔다라는 것이고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벌어졌다는 거 요 정도 포인트 잡아주시면 완벽하다라는 것이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외교장각 도서 의계를 가져갔고 신미양요 때는 수자기를 가져갔다. 어제현 장군의.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개항이 무엇입니까? 통상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훗날 개화도 배우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명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출발!